일본 총리의 입에서 또다시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독도를 힘으로라도 빼앗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도발에 동북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9일 그녀는 국회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투기 출격부터 국제 여론 조작까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치밀한 각본이 관저 내부에서 작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쥔 한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52살 위기관리 전문가 카자마 유이. 그녀는 조국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배신자라 불리면서도 전쟁을 막은 한 일본인의 선택. 도대체 도쿄 관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한마디 댓글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토 주권이 더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자마 유이입니다. 52살 국제위기 리스크 컨설턴트라는 긴 이름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위기를 숫자로 바꾸는 사람이죠. 전쟁 위험도, 외교 갈등 확률, 시장 변동성까지. 제 책상 위엔 늘 그래프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새벽, 도쿄 마루노우치의 제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고 저는 마감 직전에 보고서를 붙들고 있었죠. 화면엔 동아시아 항공 식별구역 변동 그래프와 비행 항적 캡처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선들이 얽히고 설킨 지도를 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차갑고 사람은 뜨겁다고요.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TV를 켜는 순간 자막이 번쩍 지나갔거든요. 독도 무력 점령 언급 논란. 화면은 순식간에 분노 댓글로 도배됐고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료 몇 명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정치적인 말들이 시장을 흔들 때마다 제 고객들은 겁을 먹고 안전자산으로 달려가거든요. 제겐 그저 리스크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발신자 이름이 떴죠. 관저. 총리 관저 말입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카자마 씨, 긴급 자문 요청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현장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고 옷깃을 여미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평소와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숫자로만 다뤘던 바다가 이제 진짜 바다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죠. 중립은 때때로 누군가의 불씨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새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뉴스는 벌써 전쟁 같은 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관저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에 붙은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오키나와, 대만 해협, 그리고 독도 주변. 빨간 펜으로 그어진 항적들이 마치 핏줄처럼 얽혀 있었죠.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자문단 선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외교부에서 30년을 보낸 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막아야 하는 건가요? 선배는 지도를 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확전. 그리고 분쟁이라는 프레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회의석 말단에 앉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댓글이 방향을 만들고 방향이 명령을 만듭니다. 그녀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소개가 있었죠. 서진 씨는 노트북을 열어 여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무력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수록 출격 요구가 함께 상승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싸움은 총성보다 먼저 문장과 자막으로 시작된다는 걸요. 숫자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숫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문총괄인 시라사키 렌지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58살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이 잘 어울리는 분이었죠. 여론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함은 늘 그거였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리스크 모델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것. 말보다 숫자가 편했고 감정보다 데이터가 안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진 씨가 제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손글씨로 쓴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선 넘는 순간 일본도 잃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제가 들은 모든 말들보다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방어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라사키 씨의 그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묘하게 불안한 미소였습니다. 관저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팀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죠. 공식 라인은 느렸고 비공식 라인은 빨랐습니다. 그리고 빠른 라인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시라사키 씨가 이끄는 자문그룹은 회색회의라고 불렸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었죠.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론 브리핑 문구, 방위성 타임라인, 외무성 항해 수위를 동시에 만졌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들의 회의록을 훑어보다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발언항해 출격 제항의. 이 순서가 반복되고 있었죠. 마치 엔진처럼 계속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은 국내 결집이라는 연료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은 중립이 아니라 계산편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숫자 뒤에 숨는 게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게 제 편안함이었죠. 한편 한국 쪽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분쟁은 없다. 실효지배. 짧고 명확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일본 내 강경파에겐 도발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SNS 반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분쟁 없다는 말이 무시한다로 번역되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독도 자체보다 독도를 분쟁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관저 출입증을 받았습니다. 목에 거는 끈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죠. 오늘부터 제 선택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막는지가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회의 자료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사이사이로 여러 문서들이 끼워져 있었죠. 그중 하나가 제 손에 걸렸습니다. A4 용지 2장, 표지엔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레이 라인.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내용은 소름이 돋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출격을 방어로 포장 한국의 강경 반응 유도 국제 여론의 분쟁 고정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 결재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장 습관이 묘하게 익숙했죠. 짧고 단정적이며 사람을 숫자로 환원하는 말투. 시라사키 씨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 번의 출격이 두 번의 출격을 낳고 두 번의 출격이 미국의 거리두기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진 씨가 제 어깨 너머로 메모를 봤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기사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진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독도를 되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독도로 판을 키울 생각만 있었던 거죠. 영토가 목적이 아니라 영토를 둘러싼 갈등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속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러 동료들이 동시에 휴대폰을 확인했죠. 오키나와 인근 긴급 발진. 단어가 현실이 되어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종이 2장이 수백만 명의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저도 공범입니다.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요. 복도로 나왔을 때 창밖으로 도쿄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알보다 먼저 문서와 자막으로 설계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레이라인 메모는 여전히 제 주머니 속에 있었죠.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위에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 부족이라는 말과 함께 묻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재란이 비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밖으로 흘리면 국가 기밀 유출 프레임이 씌워져서 제가 먼저 제거될 겁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시라사키 씨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응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반응이 곧 인정이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반응을 유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상대를 자극해서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를 빌미로 더 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저녁 무렵 서진 씨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옵션을 제시했죠. 공식 채널은 느려요. 대신 기록을 만들어요. 누가 언제 어떤 문구를 썼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믿어온 합법적 절차가 오늘 같은 위기에선 종종 너무 늦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오래된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커지려면 누군가 선을 지켜야 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다시 방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감정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폭로가 아니라 차단. 목적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리를 끊는 거였습니다. 더 큰 망함을 막는 거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와 함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레이라인 문서의 문장 습관, 작성 시간대, 인쇄 로그, 회의 배포 경로. 모든 걸 추적하기로요. 창밖으론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에만 앉아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오키나와였죠. 출격은 지도에서가 아니라 활주로에서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닌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지 주변엔 이미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마이크가 분노를 먹고 자라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소음을 지나 데이터만 봤습니다. 항적, 시간대, 발표 문구의 순서. 서진 씨는 서울에서 원격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비행 항적, 브리핑 문구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말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말의 순서가 곧 행동의 순서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방위 관계자와 익명으로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위험은 크지 않았어요.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가 빨랐죠. 너무 빨랐어요. 저는 메모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기록했죠. 공개를 빠르게 한 이유가 그레이라인의 프레임 선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관저에서였습니다. 독도 주변 추가 감시 강화 검토가 올라갔다는 보고였죠. 손에 든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막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예요. 뭘요? 그들의 다음 수를요. 서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보거래에서 동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오키나와 바다가 보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고요함은 때때로 폭풍 직전의 침묵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예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뛰어다니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막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호텔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캔커피를 뽑으며 조용히 말했죠.
저는 양쪽에서 늘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무너진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을 쓰면 일본에서 이상하게 보고 일본 이름을 쓰면 한국에서 배신자 취급받죠. 서진 씨의 가족사는 통계로 요약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오셨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두 나라 사이 어딘가에서 자랐죠. 혐오와 편견, 그리고 침묵하면 안전이라는 거짓 학습 속에서요. 저는 처음으로 서진 씨를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숫자 뒤에 숨었던 거죠. 감정을 드러내면 공격받으니까요. 카자마 씨. 서진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일본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둘 다를 위해서. 일본이 미래를 가지려면 지금 선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은 약속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가 정치에서 양심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아리와 ELIN이 문서의 문장 습관, 작성 시간대, 인쇄 로그, 회의 배포 경로. 서진 씨는 패턴 분석에 강했고 저는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전직 외교 라인과 연결된 비공식 창구가 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확전이 머물 의지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게 하는 증거, 즉 다음 출격을 막은 기록. 그걸 만들어야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사이의 다리는 결국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행동 이전 단계를 공략해야 했죠. 바로 브리핑 문구였습니다. 서진 씨는 방송 자막 템플릿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분노를 증폭시키는지 패턴을 뽑아냈죠. 점령, 응징, 굴복.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나올 때마다 SNS 반응이 터져요. 저는 관저 내자료 관리 담당자와 접촉했습니다. 젊은 공무원이었는데 피곤한 얼굴이었죠. 그에게 배포된 문서의 버전 변화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흘 뒤, 그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공개 직전마다 문장이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편집되고 있었던 거예요. 초안에선 감시 강화였던 게 최종본에선 단호한 대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한 문장은 강한 명령을 불렀습니다. 저는 작은 승부수를 뒀습니다. 다음 브리핑 문구 최종본에 우발 충돌 방지라는 표현을 넣게 만드는 거였죠. 방어 대신요. 표현 하나가 사과는 아니지만 표현 하나가 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국제협조 측면에서 충돌 방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리스크 모델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믿으니까요. 놀랍게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톤을 낮췄고 여론 그래프의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서진 씨는 실시간으로 변화를 보여줬죠. 저는 웃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승리는 늘 중간 승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라사키 씨가 움직였죠. 유화는 약함이다라는 사설이 동시에 여러 매체에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복도에서 시라사키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카자마 씨, 전쟁의 첫 단추는 단어 선택에서 끼워지죠. 마치 제 전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라인을 통해서였죠.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확전 유발 행동에 선을 긋고 동맹의 자제를 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경고가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선을 긋는다면 관저도 멈출 명분이 생겨요. 서진 씨에게 전화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채널을 통해 확인했죠. 한국은 여전히 분쟁은 없다 원칙을 유지하되 우발 충돌 방지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퍼즐이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출격 확대를 멈추고 충돌 방지로 전환하면 모두가 체면을 세울 수 있었죠. 방위 라인에 우발 충돌 방지 공동 가이드 제안을 넣었습니다. 리스크 감소 효과를 수치로 보여줬고요.
기적처럼 일부가 동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게 승리 같아 보였거든요. 서진 씨와 통화하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드포인트의 승리는 늘 반쪽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익명 계정에서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저 내부를 흔드는 배신자.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저를 가리키는 건 명확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문구들, 제가 참석한 회의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돼 있었죠. 복도에서 시라사키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통과하듯 지나갔죠. 하지만 그 시선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를 처리한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과 정답을 통과시키는 건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표적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죠. 선을 넘지 마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시라사키 씨는 움직임을 가속했습니다. 이틀 뒤 한국이 강경하다는 자막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추가 출격 검토가 공식 검토로 바뀌었죠. 동시에 중국 관련 긴장 이슈가 터졌습니다. 오키나와 주변에서 중국 전투기가 접근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동시다발 위기처럼 포장됐죠.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분노를 선택했습니다. 관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대화가 끊기는 걸 느꼈습니다. 신뢰가 증발하는 소리였죠. 어떤 동료는 눈을 피했고 어떤 동료는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어요. 새벽 6시 관저 내부 감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출이었죠. 무단자료 접근 의혹. 절차는 빠르고 차갑게 진행됐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앉았을 때 3명의 감사관이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입막음이라는 결론이었죠. 카자마 씨, 권한 밖의 문서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리스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 판단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출입증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걸이 끈을 풀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백업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부 파일이 깨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버전 로그가 사라졌어요. 방위 라인의 협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었지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오후에 속보가 떴습니다. 독도 인근 긴급 발진 확대 검토. 검토라는 단어가 사실상 결정을 의미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죠. 저는 주머니 속 그레이 라인을 만졌습니다. 종이는 남아 있었지만 맥락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이야기가 필요하고 타임라인이 필요하고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복도에서 시라사키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린 더 빨라져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가 막아야 할 건 출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도 돌아가는 기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늦게 깨달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죠.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안전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도쿄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TV를 껐습니다. 소음이 너무 커서 제 생각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방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서진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뜨거운 캔커피를 내밀었죠.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들이 이겨요. 서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당신 인생이 깨져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원래 깨질 인생이었나 봐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전하게만 살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라가 커지려면 누군가 선을 지켜야 해. 이제 그 문장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나라는 정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진 씨와 함께 세 갈래 채널을 동시에 건드렸습니다. 첫째, 도쿄. 국회 내 온건파 의원실로 그레이라인 흔적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였죠. 문서 사본과 함께 타임라인을 첨부했습니다. 둘째, 서울. 서진 씨의 비공식 외교 창구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분쟁 프레임 거부하되 우발 충돌 방지 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셋째, 워싱턴. 동맹 조율 라인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확전 유도 문서가 존재하며 출격 확대 시 동맹 신뢰가 붕괴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뒤 새벽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진 씨와 함께 작은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키나와였죠. 다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서진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항적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추가 출격에 붉은 선이 없었죠. 그저 전기 순찰의 점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맛이었죠. 영웅담의 달콤함이 아니라 책임의 쓴맛이었습니다. 후회해요?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남겠죠. 하지만 기록도 남았어요. 저는 이제 숫자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삼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됐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건 칭찬이 아닐 겁니다. 조용한 배제일지도 모르죠. 컨설턴트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업계에선 제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선은 지켜졌으니까요. 서진 씨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뉴스였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랬기에 더 조심해야 했어.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바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한 기록이요. 가장 큰 승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결말이니까요.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다음엔 뭘 할 거예요? 저는 바다를 보며 답했습니다. 계속 방파제가 되려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새벽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토를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폭발 고리를 끊는 용기라는 걸요. 핵심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됐습니다. 선을 넘는 행동을 멈추면 모두가 체면을 살린다. 저는 이번엔 폭로가 아니라 탈출구를 제공했습니다. 적을 죽이면 반발이 생기지만 출구를 주면 멈출 명분이 생기니까요. 서진 씨는 언론용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발언 자막 여론 출격 검토의 연결을 한 장으로 보여주는 도표였죠. 숫자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우발이 아닌 설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국회 브리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식 기록이 남는 장소, 그리고 국민이 보는 장소였죠. 거대한 폭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질문이에요. 서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문장을 썼습니까? 질문은 칼보다 오래 남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온건파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국회 브리핑에서 질의 시간을 확보했다고요. 시라사키 씨가 직접 브리핑을 한다는 정보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확신도 있었습니다. 싸움을 끝내는 기술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출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서진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채널이 있어요. 단, 일본이 진짜로 멈출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마지막 카드가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레이라인의 작성 지시가 담긴 사라지지 않은 한 장의 종이 흔적.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회의록들. 메모리가 아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록들이요. 고발이 아니라 차단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위해서라면 공적으로 맞서야 해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쿄, 서울, 워싱턴 세 갈래 채널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였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파제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확신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른의 용기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망가질 걸 알면서도 막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산막의 해법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워싱턴, 도쿄를 한 번에 묶는 계획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립되면 기록도 사라져요. 저는 그레이라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분쟁 프레임 고정 후 협상 우위.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협상이 아니라 지지율과 판에 취해 있었습니다. 워싱턴도 더 냉정해졌습니다.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의 발언이 보도됐죠. 동맹이더라도 선을 넘으면 책임은 각자. 톤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출격이 뜨는 순간 모든 채널이 닫힙니다. 그날 밤 서진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노트북이 해킹 시도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백업 파일 중 일부가 깨져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기록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박한 집중이 왔습니다. 지금 못 막으면 끝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레이라인 원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본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맥락이 필요했고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방에 멈추는 공개 대치. 악당은 총을 들기 전에 먼저 증거를 지웁니다. 그렇다면 저는 증거를 지울 수 없는 곳에 남겨야 했습니다. 국회 브리핑룸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시라사키 씨는 여유롭게 단상에 섰죠. 국익을 위한 결단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입증은 없었지만 온건파 의원실 보좌관 신분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노트북은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질의 시간이 왔습니다.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문관께서는 위기관리 전문가시죠. 그렇다면 카자마 유이 컨설턴트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시라사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국익이라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그레이라인의 문장과 실제 브리핑 문구의 변형 과정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같은 문장 습관, 같은 단어 교체, 같은 타이밍이었죠. 서진 씨가 원격으로 보낸 여론 그래프가 이어졌습니다. 점령 단어가 올라갈 때마다 출격 요구가 상승했고 그 직후 검토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라 분쟁을 만들려는 설계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멈출 명분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좌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라인에서 온 거였죠. 확전 유발 행동엔 협조 불가. 서울에서도 왔습니다. 충돌 방지 협의는 가능. 시라사키 씨는 물러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출격 확대는 더 이상 승부수가 아니라 동맹 파손이었습니다. 의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뒤 관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우발 충돌 방지 우선.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저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승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큰 패배가 멈춘 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순간은 가장 조용한 멈춤에서 왔습니다.